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맘때쯤이면 한국에는 벚꽃, 복사꽃 한창 펴서 멋진 길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죠. 그 꽃 아래서 마치 내가 벚꽃인 양, 복사꽃인 양 사진을 찍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요즘 워싱턴 DC에서 매년 열립니다. 벚꽃 축제가 한창일 텐데요. 워싱턴 벚꽃 축제는 100년이 넘는 역사라고 해요.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겨울을 지나는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나서 가지마다 화사하게 피워낸 꽃들의 향이 오는 길을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봄꽃이 뭘까요? 백두산이나 한라산, 그런 명산하면 피는 것이 아닌 서민꽃이 있죠. 집 가까운 뒷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꽃. 일부 식물학자들은 그 꽃이 고조선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궁화 대신 이 꽃을 국화로 정해야 한다라는 논란도 잊을만 하면 이어지는 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달래꽃입니다. 두견화라고도 부르죠. 진달래. 이 두견화는요, 우리 민족의 한을 참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울 때마다 피를 토하고 원한의 피로 물들여진 것이 진달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꽃이 주는 기쁨이 분명 있어요. 꽃을 받으면서 또 꽃을 주면서 꽃을 키우면서 꽃을 보면서 우연히 스치는 작은 꽃이라고 해도 꽃을 보면 누구나 입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와서 이제 4월도 열렸고 꽃이 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봄꽃 화사한 요즘, 행복한 문학 문 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은 문학을 좋아하시거나 또 글을 좋아하시거나 문학적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요, 문학의 문외한이지만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삶의 에피소드들, 이왕이면요 좀 아름다운 글로, 소설로, 시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마치 내가 글의 주인공처럼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 소설, 수필 등 여러 장르의 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우리 모두의 글이 될 수 있거든요. 문학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필은요, 정성화 수필가의 아픈 것도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수필입니다. 라디오로 듣는 수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 안과는 늘 환자로 붐빈다. 예약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기 시간이 길다. 내 옆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아들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야야, 내 차례가 아직 멀었는가? 간호사한테 좀 물어봐. 아까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가 대답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 순간 병원 복도 공기가 더 탁해지는 듯 했다. 어르신은 더 말이 없었다. 이거 못된 놈. 그거 알아봐 드리는 게 뭐 힘들다고. 이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닌 지 2년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를 열렸는데 냉장고 문의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었다. 누가 이랬을까? 놀랍게도 오븐과 전자레인지도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보니 매끈했다. 내 눈에 이상이 온 걸 직감했다. 의사는 내 왼쪽 눈에 황반 변성이 왔다고 했다. 약으로 다스릴 단계를 넘어섰으니 눈에 주사를 맞으며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주사를 눈가에 맞나요? 아니면 눈알에 맞나요? 의사는 간단히 눈알에요 라고 했다. 병도 고약하지만 치료법도 끔찍하다. 인상을 찌푸리는 나에게 의사는 말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황반이란 눈 안쪽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신경 조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상이 맺히는 지점이다. 황반 변성이란 이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병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으로 황반 변성을 검색했다. 주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오는 병으로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병의 원인을 모르니 완치도 안 된다고 한다. 병에 대한 설명 중 실명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왔다. 남편이 며칠째 웃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싶어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내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안마 기술이라도 배워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남편이 답했다. 당신은 안마 기술 배워봤자 소나기 힘이 약해서 손님도 못 꾼다. 소중한 걸 잃고 나니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 아니면 어디에 떨구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내 눈이 왜 이리 되었을까? 신경 조직에 탈이 났으니 내 신경을 가장 많이 건드린 자가 범인이겠다. 내가 자주 접하는 인간들, 남편, 아들, 딸 중에 누구일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나를 애먹인 정도가 다 고만고만하니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글을 쓴답시고 눈을 너무 혹사해서일까? 그동안 대하소설을 집필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독서를 많이 한 편도 아니다. 등단해서 쓴 글이라 해봤자 겨우 수필집 2권 분량이니 문학도 범인이 아니다. 오리무중이다. 눈에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 중에는 내 또래가 없다. 어떤 이는 나에게 보호자로 따라왔느냐고 묻는다. 그런 날은 우울하다. 어깨가 드러나는 반짝이 원피스 한번 못 입어보고 내 젊음이 다 갔다. 나에게 축지법을 쓰며 달려오느니 늙어감이 낯설다. 늙어감. 이분은 마치 보부상처럼 보따리 속에 여러 가지를 싸들고 다닌다. 이명과 코골이, 탈모에다 팔자주름, 눈꼬리 처짐과 건망증 등. 그가 이번에 가져온 신상이 황반변성이다. 이 또한 내가 주문한 것이었다고 우기며 내게 안기고 갔다. 가족의 삶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콘베어 벨트를 닮았다. 각자 맡은 구역이 있고 그 지점에 서서 제때 처리해야 할 공정이 있다. 갑자기 어머니를 여의는 바람에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혼기를 놓친 지인을 보며 아프고 죽는 것도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기를 잘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아프면 일종의 직무유기가 된다. 라면 끓일 물도 가늠하지 못하는 남편. 급할 때마다 전화를 해대는 갓 시집간 딸. 코에 간이 호흡기 줄을 꼽고 있는 친정 어머니 때문이라도 내 눈에 이상이 생긴 후로 남편이 달라졌다. 전에는 내가 코 고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웬 머슴이 들어와 옆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며 툴툴대기도 하고 자고 있는 사람의 코를 비틀기도 하더니 이젠 안방이 떠나가도 괜찮으니 푹 주무시라고 한다. 눈에 주사를 맞고 온 날은 붕대를 감은 채 한눈으로 지나야 한다. 거리 조절이 안 되어 반찬을 집는 것도 아둔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다. 그날은 청각도 둔해지고 미각, 후각도 흐릿해지는 듯하다. 그 대신 생각의 눈 하나가 떠진다. 그동안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 살아온 게 아닐까 싶고 앞으로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신의 경고 같기도 하다. 고난과 극복을 반복하는 게 내 숙명이다. 지금은 극복 모드다. 아무래도 왼쪽 눈에 와이로를 좀 써야 할 것 같다. 오늘 저녁에는 눈 건강에 좋다는 쇠 칸을 사러 갈 생각이다. 우리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난 것도 정말 아픈데 말이에요. 눈에 병이 생겼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까요?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범상치가 않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간단한 죄는 아니죠. 일상이 그렇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맡은 바 각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픈 사람의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 자리가 뻥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작가는 복이 많네요. 남편분이 오히려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잖아요. 이수필에서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던데요. 눈에 주사를 맞고 온 날은 붕대를 감은 채 한눈으로 지내야 한다. 거리 조절이 안 돼서 반찬을 집는 것도 아둔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다. 그날은 청각도 둔해지고 미각 후각도 흐릿해지는 날이다. 그 대신 생각에 눈 하나가 떠진다. 그동안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시선으로 살아온 게 아닐까 싶고 앞으로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신의 경고 같기도 하다라는 문장요. 눈, 그러니까 시력에 병이 생김으로써 생각에 눈 하나가 떠진다는 말.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살아온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에 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말고 살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은유가 우리로 하여금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줍니다. 문학은 이 삶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있어야 문학이 있는 거고요. 수필가가 있어야 또 수필이 있는 거고요.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위로 같은 것이 생기죠. 수필이 주는 만족감은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요. 교훈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목일 수필가의 말처럼 아무리 수필 문장이 완벽해도요. 작가와 독자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인생관, 자연관, 또 종교관, 사회관, 철학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으면 수필로서의 문학적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네요. 고난과 극복을 반복하는 게 내 숙명이다 라는 말이요. 지금은 극복 모드다 라는 말에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내 얘기 같아서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고난과 극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인생이잖아요. 힘든 시간에 있는 사람들만 극복 모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극복 모드, 즐김의 모드, 이런 모드는 다 이 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턴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성화 수필가의 아픈 것도 직무유기라는 이 수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정성화 수필가는요.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했고요.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수필문학상, 정과정 문학상, 윤호영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짧은 봄시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까요? 박남수 시인의 4월 비빔밥이라는 시인데요. 4월과 비빔밥?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궁금해지죠?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4월 비빔밥 박남수. 햇살 한 줌 주세요. 새순도 몇 입 넣어주세요. 바람 잔잔한 오후 한 큰술에 산목련 향은 두 방울만. 새들의 합창을 실은
아기 병아리 걸음은 10걸음이 좋겠어요. 수줍은 아랫마을 순이 생각을 듬뿍 넣을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요즘처럼 입맛 없는 환절기에 딱 좋은 시죠? 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요. 그래서 시인이 없으면 황량한 세상이라고 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이 말은요, 압권이에요. 살면서 이런 비빔밥 먹을 수 있다면 입맛, 살맛 뭐 다 살아날 것 같은데요. 이 비빔밥 아무래도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혼자 먹으면 또 무슨 맛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비벼서 나누어 드리면 좋겠어요. 다툼과 혼란, 그리고 미움, 또 맛없이 비벼댄 삶의 비빔밥,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런 산채나물 비빔밥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순식간에 모두들 한 그릇 뚝딱 비워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성화 수필가의 아픈 것도 직무유기라는 수필 한 편과 박남수 시인의 4월 비빔밥이라는 시를 나눠봤습니다. 화창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봄날로 만나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